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입니다. 오늘 2부 순서 19번째 순서인데, 2부에는 우리 코너명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근데 항상 월 한 번씩 청년 정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중요하니까 저희도 청년들의 정서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좀 잘 많은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지난번에 나오셨죠? 김남국 의원님과 황희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황희두 의원님 괜찮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갱년기가 오면 맞아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씩 이슈를 가지고 오기로 했잖아요. 오늘 황희두 의원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저는 오셨습니까?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일배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배! 예. 오늘 일배 확실히 잡을 수 있나요? 오늘 내용을 잘 듣고 나면? 이 깨시민분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배 이야기 이따 좀 다뤄보기로 하고, 또 김남국 의원님 어떤 주제 저는 가져오셨어요?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 상황을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이 검찰 개혁과 국회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의 여러 가지 있었던 논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 청년들이 느끼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박 시장님과 또 관련해서 또 소외라 요즘에 돌아가는 어떤 예, 상황에 예.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부 다 청년 이슈예요. 다 부동산하고 예, 강원도 예, 시장권도. 예, 예. 먼저 이제 일배 거. 예. 일배 문제.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일배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다면서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일배의 특성이라면? 이게 지금 잠깐 일배를 몇 명 정도 보는 동접 커뮤니티인가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동접 요즘 많이 떨어진 건데 2만 명 전후로 보통 2만 명? 있습니다. 예, 역시 동접으로. 우리보다 세구나. 우리는 동접 10,000명에서 어제 최강욱 잘 나올 때 18,000이었는데. 와. 2만 명, 일배가 2만 명 우리보다 센 거야. 유튜브는 일단. 아니잖아요. 사이트. 사이트 게시글이고 막 좀 민감한 문재인 정부를 좀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기본 커뮤니티 조회수가 20만, 30만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아마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1배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배가 지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전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오늘 좀 이것저것 할 얘기가 참 많긴 한데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1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예전에 그 전에 DC 인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프로게이머들 기본적으로 스타 갤러리 하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동료 프로게이머들이 되게 스피커가 커요. 그 네. 동료들이 한번 방송하면 몇만 명이 기본으로 보고 네. 막 최근에는 또 모 BJ가 군대에 복귀하고 딱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 개인 방송 하는데 37만 명이 보더라고요. 생방송을. 대단하네. 철구. 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예. 여기는, 다 알아, 여기는 다 얘기해도 됩니다. 여기는 되는 그러니까 동접이 37만 명이잖아요. 예, 생방송을. 예.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형이 같이 게임하던 형이었어요, 원래. 그런 형이 아니었는데 이 말 그대로 돈과 명예. 그러니까 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취업도 힘들고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저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되게 쉽게 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좀만 생각을 바꾸면 정치 쪽에도 청년들을 원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기초의원, 방역의원, 여기 국회의원도 계시고 보좌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비서들도 예, 있고. 예. 맞습니다. 다들 반성해야 돼. 37만 돼 안 돼. 지금 형님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 반성해야 됩니다. 황희두 의원께서는 근접했어. 알림이 황희두 얼마죠? 구독자도 근데 24만도 안 됩니다. 그럼 근데 생방송으로 37만 명을 본다는 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3일안부터 시작해서 그 3일에 한 번씩 여자 패도 된다. 실제로 폭력 그리고 성폭행범 세레머니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봤던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10년 전부터 제기를 했던 거예요. 2010년에 은퇴를 하고 제가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들 개인 방송이 그때 딱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 동료들이 방송을 하니까 보게 됐고 그 방송에서 처음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이 자극적으로 크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동료들끼리 무슨 얘기했냐면 개인 방송하면 우리 인연 끊겠다. 왜냐면 프로게이머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군대에 가고 나서 개인 방송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면서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네. 슈퍼챗이죠. 유튜브로 치면 별풍선 같은 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없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시청자들을 늘려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점점 도를 넘게 되고 그 주 시청자들이 1배의 사이트에 그 유저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원래 그러지 않았던 형인데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방송만 켜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10년 전부터 단순히 1배는 사회 악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 마음은 편하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15년, 16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배나 개인 방송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전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의 개인 방송, 그러니까 BJ라는 말에 그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그 말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 네. 개인 방송 BJ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 게 어떤 인식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튜브가 딱 생겨나면서 1인 크리에이터 이 말이 익숙해지는 순간 그런 자극적인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도 나도 크리에이터로서 그러면 자격을 받게 된 거죠. 요즘에 뭐 신의 한 수나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 일베에 도취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지 않나요? 근데 그 양쪽을 다 하나요? 그럼 일베도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나요? 제가 계속 그 주장했던 게 청년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면서 보면 뭐 신의 한 수나 이런 좀 저희가 보통 아는 그런 유튜버를 보진 않더라고요. 많이 보긴 보는데 청년 유튜버들을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기서 어떤 식으로 좀 세팅을 했냐면 그냥 일반 연애 얘기 혹은 뭐 누구는 게임 얘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그 일베의 사상이 녹아들어 있어서 저는 이거 무조건 민주진영의 청년 스피커를 키워야 된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일베의 주 그 관심층, 네. 참여층이 10대, 20대 제일 많다? 굉장히 많고 지금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주로 그런 어떤 보수 유튜버도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정치 중심의 담론 요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왜요?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 노노스님 감사합니다. 노노스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방송을. 그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근데 일베가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 대표도 처음에 질문을 했지만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가 중심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미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굳이 일베에 접속하지 않아도 일베에서 유포되는 컨텐츠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것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일종의 뭐 현상이랄까 이렇게 보는 게 옳을까? 이게 제가 느낀 그 사이트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가진 않거든요. 대학 커뮤니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카페,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뭐 차나 이런 데 카페를 가보면요. 다 일베들이 장악했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진짜로. 그것도 실은 사실상 일베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일베라고 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상하게 그런 어떤 좀 뭔가 혐오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뭔가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그 일베스러운 마인드. 그거를 네. 지금 황희도 의원께서 오늘 일베 특성이랄까요? 네. 그걸 좀 분석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번 일단 들어보고 네. 김남국 의원님이 또 보태주시고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모든 일베 유저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몇 가지 저 공부도 하고 주위에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 지금도 일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동료들도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 특징만 먼저 보면은 일단 엄청난 폭발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실시간으로 2만 명가량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이 문화 그러니까 그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조롱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네. 그들한테서는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그래서 추천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게 명예가 돼버리는 일반 상식에서 보면 되게 희한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끌어내는 조롱하면 거죠. 추천받는 예, 말씀이죠? 더 재미있고 더 창의적으로 조롱을 하고 이게 유행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막 퍼가고 하면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그 뭐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겠지만
뭐 대부분 커뮤니티도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면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엔 그 안에서 저는 자존감을 찾는 친구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랭킹 시스템. 예, 약간 랭킹 시스템처럼 네, 그런 거. 그 안에서 따봉 많이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일베를 저는 주위에서도 보면 일베가 되게 악할 것 같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되게 착하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일베는 다 잘못됐어라고 얘기하기엔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맨날 뭐라 하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를 찾게 되잖아요. 너무 생활도 우울해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에 갔는데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해서 일베에 들어갔는데 내 이야기를 막 썼더니 추천을 받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주고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조금만 더 이 친구를 보다듬어 줬다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점점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억압하는 것도 좀 그런 경우로 많이 이어지는 걸 봤었고 중요한 것은 일베에 대하면 지금 얘기하자면 너무 할 게 많지만 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무임승차. 그러니까 이게 집요하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진보 개혁 세력 그리고 여성 그런 호남 이쪽은 마치 노력도 안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다. 아, 여성 문제는 여전히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군요. 예. 처음에 그리고 일베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모니터링 했을 때 일베가 처음부터 여성 혐오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이 얼삼이란 유저가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 유저가 여성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게시글을 올리니까 처음에는 일베 사람들도 다 의아해했대요. 너 여자한테 차이고 와서 저러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언제쯤 얘기인가요? 그게 한 10년 정도 좀 10년 더 됐네. 전에? 한참 전에 얘긴데 그렇죠. 얼삼이라는 오래됐죠. 네,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걸 보면서 전 너무 무서웠고 중요한 거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일베를 보지는 않아요. 제 친구들도.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게임 사이트에도 이게 점령을 해서 제 친구들도 게임 사이트를 저희가 일반 포털 사이트 메인 그 시작 페이지 해놓듯이 그런 사이트를 해놓으면 딱 들어가면은 계속 문재인 정부 욕이고 뭐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이렇게 저격하면서 이걸 이용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 일베 들어가 봤어요? 네, 일베 들어가 봤죠. 아, 그러면 글도 써보셨습니까? 글 써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뉴스에 나와. 아, 그래요? 그 조심하셔야 돼. 저는 통합에 이르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좋아하고. 이미 찍혀서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변신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베 들어가서 좀 글은 읽어봤습니까? 아니, 뭐 한참 예전에 일베가 문제된다고 했을 때 몇 년 전일까요? 한 5, 6년 전일까요? 그때 한번 들어가 봤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변호사를 초창기에 막 했을 때예요. 근데 일베를 만들었다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저 일베 여기 저 있잖아요. 오. 번호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일베 사이트를 그 서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서버를 이전했던 다른 사람이 일베 사이트를 뭐 훔쳐갔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근데 하면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변호사니까 그냥 아니, 그 수많은 변호사가 있을 텐데 일베스러운 변호사를 찾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광고로 아마 보고 찾아왔던 것 광고. 같아요. 아, 광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십시다. 예. 광고로. 지식인 보고 찾아온 거 아닐까? 지식인은 아니고 무슨 사이트가 있었는데 네. 변호사 포털처럼 해가지고 상담 글을 올리면 그 상담 글을 보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걸 보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일베라고 하는 그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네. 2013년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사건으로서 상담을 했었는데 예. 아, 그렇게 상담하면서 일베가 어떤 곳인지 이제 막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바빠가지고 못 살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때 그 사건을 제 다른 변호사님한테 넘겨줬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근데 그러니까 결국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이 22살인가 그랬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고등학교 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처음 만드는 과정을 전부 다 아는 거죠? 예, DC 어느 방에서 저거 잘리니까 따로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웃긴 거. 고과적인 거 그걸 같은데. 했다는 아까 그 얘기를 했고 그들의 어떤 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파들의 어떤 논리를 많이 이렇게 답습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프레임 구조 같은 게 있나요?
뭐 이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쭉 봤을 때 저기서 처음에는 그 통합당을 좀 밀더라고요. 아, 예. 쉽게만 말씀드리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통합당을 미는데 이게 안 먹히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그래도 나름 보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이제 양비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제3의 그 세력을 추구하려는 듯이 하다가 지금처럼 뭔가 건이 있다 싶을 때마다 민주당은 이래서 내가 말했지 통합당이었다고 마치 뭐 대예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흐름을 보다 보면 빨려 가게 되거든요. 통합당 쪽으로? 그러니까 통합당 쪽으로는 안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들이 인식하기에는 민주당의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뭐 때때로. 근데 그 규제는 이제 엄마의 잔소리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태클만 걸고. 근데 특히 젊은 청소년들 입장에선 엄마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저도 되게 싫어했었는데 마치 그게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 정말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야 너 일로 와. 야 나는 진짜 자유가 중요하지 않냐. 너는 그럼 자유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자유가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러면서 역사 공부하다 보면 자유의 중요성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게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쭉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민경욱 의원이 지금 막 부정선거 이슈다 뭐다 해서 자유 타령을 하는 게 마치 본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되게 희한한 구조가 돼 있지만 아, 민경욱을 좋아해요? 민경욱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설령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민경욱의 그런 어떤 어그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예. 민경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라고 쳤을 때 5 정도는 맞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아, 있으니까 예, 저러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경욱을 지지하면 좋은 거고 민경욱을 지지 안 해도 양쪽 다 똑같아. 이게 너무나 퍼져 있다는 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그들이 좀 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구예요? 일베 쪽에서 뭐 하태경 뭐 이런 사람인가? 되게 좋아하죠. 하태경 하태경 의원이나 남자들 하태경, 이준석. 네. 20대 남자들 뭐 이렇게 뭐 좀 대변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정신 차려야겠네 애들. 이게 그리고 가끔씩 그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일베 논란 터지는 거 보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명인들이 본인 이름을 검색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이름 막 검색하다 보면 당연히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나 특히 프로게이머 시절에 저도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DC나 일베나 이런 데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댓글도 보게 되고 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런 언어를 쓰게 되고 이게 유행하는 줄 알고 자,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합시다. 일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베에 공식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들어가서 글을 남겨. 뭘 예, 남기냐면 예. 일베에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한 3명 나오라고 그래. 네. 그리고 여기 김남국 의원이랑 국회의원 우리 청년 의원들 3명 나가. 네. 한번 붙어. 배틀로. 다이다이 뜨는. 우리가 자리 마련해줄게 여기서. 일베 3인방하고 우리 청년 국회의원들 3분 누가 좋을까? 오영환, 김남국 또 한 명 누구 뽑아서 나가면 되겠다. 이소영이나 뭐 이런 분들 제가 나가고. 근데 그 이렇게 하면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 구독자 빠집니다, 형님. 아니야, 그 근데 이해해 구독자- 주셔. 한판 붙는 건 좋아해. 한 판. 일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일배입네 하고 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되게- 나오게 만드는 게 나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음습하게 거기서 비공개로 막 글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 있으면 나와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게 나아. 재미난 이야기 그래. 말씀드리면요. 고성국 박사님이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 본인하고 저하고 토론해가지고 저를 시원하게 깨면은 되게 구독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깨졌지. 고성국. 근데 일단 막 제가 그렇게 시원하게 깨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고성국이 논리가 없어. 저도 억지야. 버럭버럭 이렇게 막 대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데이터에 기반하지 못하면 추상적이거든. 자기 의견이거든. 주관적 의견이야. 그거는 저희들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 평론하는 사람한테 한 10분도 못 버텨요. 네. 몇 가지 근거 툭툭툭 되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거든. 국민들이 인식이 이럴 거다. 그래서 10분도 못 버티는데. 아니 그래서 저를 깨야지 이제 구독자들이 시원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못 깨. 그다음 두 번째는 구독자가 일단 제가 나오는 것만으로 스트레스야. 그리고 제가 나오는 것만으로 스트레스여가지고 구독자가 더 빠져가지고 네. 2번 부르고 이제 안 부르시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도 일배들이 실제 내가 일배이다라고 자신 있게 공개를 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거 보시는 것만으로도 왠지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가로세로 연구소에 차라리 다이다이 3대3으로 뜨자고. 가로세요? 네, 가로세로에. 아 그래? 네, 네. 3대3? 3대3. 그러면 3명은 누구야? 이렇게 셋이 나가면 돼요.
사실 그 어떻게 걔들보다 보면 리더가 낫겠다. 그 퀄리티가. 이들이 근데 또 팩트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서 논점 흐리기를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아까 그 조국 장관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고 마치 이제 나경원과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막 비교 선상에 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논점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게 그래요.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 만나서도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한때 작년에 유행했던 게 탈 쓰고 나서 정부 욕하는 거 그럼 돈 되게 많이 번다는 걸 은연중에 자랑한 유튜버도 있었거든요. 김웅모? 지금 그래서 그런 심리를 끌어내는 게 민주 진영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와도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되게 세련되게 디자인을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젊은 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 자꾸 나는 요 얘기를 하고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자꾸 딴 얘기로만 넘어가.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한 얘기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하면 그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제- 말 그런 특징이 있어. 네. 근데 이제 뭐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 조국 장관님 사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 문제를 논리로만은 풀기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그래서 그걸 있더라고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감성을 좀 저희가 잘 보듬고 달래는 그런 필요가 좀 있어야 그래. 된다. 저도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걸 해도 말싸움에서 이겨먹는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원래 TV 토론 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뭘 제일 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세, 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하면서 자세를 보지 계속 1시간 동안 토론을 끝까지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잠깐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유 있고 자세가 좀 좋으면 저 사람이 좀 안정감도 있고 좋구나 이렇게 보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싸움에서 꼭 이겼다 해서 승리 아니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황희도 의원께서 그러면 일베를 나름대로 오랫동안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일베에 다 같이 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게 일베 얘기를 하면 굳이 똥 퍼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일베를 배척만 하면은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오프라인으로도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들이 그 후회하는 동료들도 꽤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나무 위키 같은 거 있잖아요. 박제가 되는 거. 그거를 제가 직접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해요. 본인들 마음껏 무슨 스피커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이게 역사에 남고 박제가 된다는 걸 알려줬을 때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뭐 입법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하되 본인들이 이 시장에서 이게 도태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베 스피커들이 메이저로 못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역사 의식이 있고 좀 이 젊은 친구들 중에 좀 괜찮은 유튜버들 많이 키워서 이들 상도 주고 주목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전 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에 있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분들을 만들어야죠. 그죠? 네네. 일베 코어까지는 좀 얘기가 안 됐고. 네네네. 일베 그러면 내에서의 분열을. 일베 쪽을 뭐 모니터링 하자라고 하면 지금 황희도 의원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그 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좀 흔치는 않지만 게이머 예. 동료들 중에 몇몇 예. 친구들이 꾸준히 이걸 10년 넘게 봐왔다 보니까 네. 같이 이것저것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그 주진우 라이브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예.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정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더라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김남국 의원한테 요청하면 바로 해주실 텐데. 요즘 둘이 자주 안 만나세요? 자주 만나요? 자주 밥도 만나요. 사줬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점심을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를 깨고 제가 밥도 제가 사줘요. 그때 김어준 그때 예. 모친상에서 뵀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역시 그 김남국 의원님은 다이어트하기 힘들어. 이 술을 한 잔씩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역시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막 드시는 거 보니까 다이어트 쉽지 않아. 안주를 또 무지하게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까 있던 게임에서 출발했던 분들 말고 네. 정치 쪽 사이즈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런 어떤 일부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 논리를 짤 건지 네. 뭐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뭐 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네. 텔레방이든 카톡방이든 뭘 만들어서 네. 그 공유도 하고 같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뭐 네. 이미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사실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미 다
사고가 자리 잡은 다음에 이걸 바꾸긴 쉽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건전한 어떤 시민사회 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건전한 사고가 자리 잡으면 일배라는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교육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보면 혐오 발언, 뭐 욕설, 그다음에 뭐 편가르기 해가지고 막 뭘 하는 그러한 것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넣어가지고 일배의 어떤 사이트들이 점점점 일배화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제가 잘 가던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배가 싹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아버리면 이제 저희 그렇죠. 같은 건전한 예. 사람들은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기가 싫어버리고 원래 그 방법으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 거꾸로 30명만 들어오면 금방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컨대 네이버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가가지고 댓글 달기 그 작업을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좀 정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번에 그 당에서 임용환 선수 불러서 네네네. 했던 것 같은데 그- 그게 이제 게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난 게임 잘 모르지만 기대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 무슨 쇼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퍼포먼스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어른들이 저 어른들이 40대건 모셨던 어른들이 그냥 뻔히 그 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런 거라도 해주니 고마운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예, 뭐 여기서 저도 전략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을 지지한다는 친구들 보더라도 이게 되게 얕은, 그러니까 저희가 막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런 거랑은 좀 깊이가 많이 달라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노란 딱지 안 받는 방법 이런 걸로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노란 딱지를 안 받는 법은 당연히 혐오하면 안 되고 이게 저쪽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 좋네. 심리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은 네. 남녀노소 진영을 떠나서 다 이걸 안 받고 싶잖아요. 노란 딱지를.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미래통합당의 가치와 대척되는 그런 이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더 많이 넓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 일배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뜯어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자극에 굉장히 다 이렇게 내면화돼가지고 그걸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직 그런 사고가 물들지 않는 뭐 20대 초반이든 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건전한 어떤 양식을 갖추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베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딱 직관적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희두, 여기 계신 박시영 대표님, 또 기자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직관적으로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아 저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우리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민감한 이야기에 정치인들이 입을 닫고 있어요. 민감한 이야기에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민감한 이야기에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치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가지고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막 두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민감한 이야기니까 하지 말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두드리면 밀리죠. 이번에 당대표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아, 예. 민감한 얘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님은 거의 매일 어떤 발언을 하시죠.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이 매체에 많이 실리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의원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느끼진 않나요? 그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왜 정치 저 또라이 짓 하나 이렇게 보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의원들이 자기 이름 나오는 거 부고 빼고는 최고다라고 그러잖아요. 부고 빼고 무조건 나오고 싶어 한다. 근데 이상하게 되게 보수적이셔서 또 그런 것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초선 의원들도 좀 많으시고 아직은 조금 적응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셨던 삼성 같은 초선이라서 거의 내공이 삼성 같은 내공이, 초선. 네. 뭐 아마 당 대표로 나올 것 같은데. 예. 역시 썸네일 따는 건가요? 아이고 또 큰일 난다. 그러다 못한 놈이 정 맞는다고 그러죠. 아니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즉 저 최강욱 대표도 거의 뭐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거의 삼성 같은 초선 역할을 맹장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김남국 의원도 진짜 잘 그 역할 잘해주고 있는. 아이 그럼요. 예. 네. 만난 훈이양기님이 지금 댓글에 말씀해 주셨는데 임팩트 있게 숏하게 확실하게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조금 정리해 보자고요. 방법을. 네네. 그러니까 황희도 의원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실천적인 과제로 네.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논의방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방향을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좀 만들자. 네. 그래서 현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평론가라든가 희두 씨가 같이 앞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논의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걸 하나 만들자. 네. 이건 좀 공감되고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교육은 쭉 얘기하신 것 같고 네. 유튜브 실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노란 딱지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전수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자. 그다음에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 교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하자 이 얘기 하셨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니까 도장 깨기라는 말로 댓글에 누가 달아주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깨기를 하는데 일베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도장 깨기를 하면 그게 안 돼. 20, 30명 갖고 택도 없어.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이쪽 진영에 가까운 커뮤니티였는데 요즘 좀 이상해졌어. 예를 들면 예. 정체가 좀 애매모호해. 예. 그래서 요즘에 거기 안 들어가. 막 이런 그렇게 커뮤니티가 돼버린다니까요.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데를 공략을 해야지. 예. 해서 분위기를 바꿔놓고 예를 들어 일베스러운 분위기에 좀 젖어 있는 약한 고리를 먼저 싹 걷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립되거든. 네. 이제 그런 전략으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베라는 예. 게 커뮤니티이고 지금은 사실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한 베이스죠. 네. 그다음에 그 앞에 나서는 게 프론트로 나오는 게 유튜브. 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그걸 뭐 같은 얘기인데 교육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그분 그러니까 10대나 20대들이 아까 황희도 의원이 지적하신 그 연원을 히스토리를 보면 그걸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걸 조롱을 하니까 인정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인정 욕구에서 출발이 되는 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정 욕구를 충족을 하는데 예. 그 유튜브를 잘하는 법. 그러니까 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던져주는 것이죠. 네. 그 교육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댓글이 막 나오는데 엠팍 얘기가 나오네요. 엠팍이 운영자가 일베라 불가능하다 이런 댓글 의견도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엠팍은 옛날에 뭐 제 글도 막 올리고 막 옛날에 한 대선 때는 막 그런 걸 누가 전달해줘서 많이 받아보기도 했는데 요즘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운영진이 어떤 그 성향을 가지면 운영진 허가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엠팍이 과거에는 진짜 우리 조국 교수님이란다. 문재인 대통령 엄청 많이 네. 칭찬하고 가장 팬이 많은 사이트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엠팍이 조국 완전히 사태 때. 바뀌어가지고 조국 사태 때 점령당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그런데 또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를 들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면. 그죠? 그 얘기죠?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쉽진 않죠. 그리고 저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금 그 독립유공자 우선 기록 사업 그걸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냐면, 좀 지형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거는 좀 고지를 이렇게 먼저 탈환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우선 이게 역사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을 정치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접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이 지금 국내에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프로젝트로 갔을 때 이런 거에 동참하는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좀 대기하고 있어요. 막 100만 이상 되는. 근데 이 친구들이 정치라는 건 아니고 역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 저희 지지자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저쪽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솔직히 쉽게 반박하기는 어려운 이런 행보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지원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일베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날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짐작인데요. 그 젊은 분들이 뜻밖의 그 역사 문제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없어도 요즘 좀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 이런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역사 의식 있는 멋진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잘 칭찬을 해주면 된다고 그건 봅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 독립운동했던 분들 후손들 챙기는 거 네. 그거 참 그러니까- 의미 있게 봤거든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실. 역사라는 게 무슨 고조선 시대 이런 역사가 아니고 예, 사실은 예. 항일운동 이런 역사를 예. 일본과 관련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딱
작년 이맘때네요. 이맘때 한일전 벌어지면서 우리 쪽으로 전향한 네.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네. 좋습니다. 그 일베 얘기는 뭐 오늘 한 번 일회성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네. 또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어떤 좋은 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실천적으로 해보고 네. 또 그 반응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고 그래서 아까 엠팍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만큼 조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운영자가 어떤 성향을 가진지 저는 잘 몰라요. 네. 여기서는 뭐 약간 너무 보수 색채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영자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관심을 좀 가지고 일베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꼭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도 제가 그 국회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게 몸을 사리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보수 언론에서 막 융단 폭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적으로 삼고 이제 물어 뜯으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이 몸을 사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힘을 내게 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에요. 그 예. 지난번에 이제 후원에 네. 막 페북에 올리고 막 홍보도 하던데 다 찼습니까? 아직 못 찾습니다. 얼마 그렇구나. 들어왔습니까? 1억 5천 중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1억 5천 중에 한 3분의 4분의 한 반 정도 참가했습니다. 아, 반에서 그래요? 한 4분의 3분의 2. 저 여기 그 구독자 박시영 TV 구독자 여러분 저희 슈퍼챗 내실 거 조금 줄여서 우리 김남국 의원님 저 후원을 좀 적절히 아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너무- 힘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예. 일각에서는 당대표 나가라! 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 또왜 본인이 이러십니까? 참 초선이 나갈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용기 내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구독자 이런 민주진보 진영의 우리 당원들이고요. 우리 당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힘내서 용기 내서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가져온 주제, 뭐 공수처부터 윤석열 뭐 노노스님 또 큰일 났어. 어떻게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노노스님. 갑자기 고개 숙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쏘지 말라 했는데 여기 쏘. 여기 쏘지 말라 그랬는데 노노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지. 다시 환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로스님이 아까 12만 9천 원인가 이렇게 예, 쏘셨잖아.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 후원금으로는 아우. 더 많이 쏘시겠죠.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 최고액으로. 계좌를 모르셔 지금. 계좌를 모르셔. 자, 김남국 의원 보좌관께서는 댓글에 계좌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좌관들 보고 있을 거예요. 네, 24시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공수처랑 쭉 얘기 한번 하시죠. 같이 가져오신 주제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정말 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후보 추천위원을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전문성, 그 다음에 공수처의 취지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안에 추천위원들 간에 굉장히 논리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 논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공수처장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야당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천위원으로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예. 한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김종철 헌법학자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장성근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이 장성근 변호사님께서 아까 1부 때 좀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그걸 저희가 이제 스크린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못 했는데 좀 억울한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참 뭐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변호사가 살인범이나 뭐 성폭력 범죄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엠번방 사건을 하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살인범 100명을 변호를 해도 이 엠번방 사건을 변호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게 국민 정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변호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엠번방 사건은 절대 안 된다. 그동안 변호했던 것 중에 후회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맡을 걸. 뭐 그 없죠. 당시 없습니까?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은 변호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더라도 그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렇죠. 특히나 뭐 국선 변호를 하게 된 저 같은 경우 이제 국선 변호 되게 오래 했는데 국선 변호 사건은 근데 인위로 매당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 가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용기 있게 누군가는 발언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는 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만으로 노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이 엠번방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맞지 뭐 않아서.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예, 이해는 예. 하는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거를 민주당에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정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추천해가지고 위촉을 했을 때 본인이 거절하고 사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상황이 그렇고 뭐 통합당 어차피 추천위원 지금 낼 생각이 없잖아요. 그 헌법위원 판결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거 네, 아닙니까?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헌재는 그러면 언제쯤 이게 나올 예정입니까? 근데 저는 헌재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재가 언제 이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데 마냥 그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법안에 뭐 어떤 법이든 개정안이든 어떤 법이든 재정법이든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위헌 소지 있다라고 헌재 있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넣고 기다리자 그래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재판일 경우에는 그렇죠. 위헌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쭉 그냥 거기에 맞춰서 공수처 준비하면 됩니다. 아니 이게 권력이 하면 되죠.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추천 안 할 때. 그런 의도야 여기 박시영 TV를 보는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전략이 뭐냐, 타겟책이 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겟책은 뭡니까? 이제 타겟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지금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까지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일 대통령님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가 법에 정한 시한을 지켜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못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또 신중하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막 백혜련 간사님 막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15일까지인데 지금 이제 내일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늦더라도 아까 장성문 변호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잡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추천위원 맞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예. 오히려 하루 이틀 지연되더라도 정말 그 10만 받는 분이 위촉이 됐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이제 통합당이 추천위원들을 계속 위촉 안 하고 버텼을 때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거든요. 헌법적에서 핑계는 되지만 이걸 차일피일 계속 미룰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받쳐주는 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70% 이상 유지되는 한 계속 끌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 맥시멈 한 달, 두 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전에는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이게 시간이 그 국회 일정상을 보게 되면 9월 달에 뭐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렇죠. 사실상 또 공수처 논의할 수 있는 그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빠져버리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도 생각에 놔야 되잖아요. 예컨대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11월, 12월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아니 그 8월 임시국회는 생각 안 하나요? 그러니까요. 7월, 8월에 안 되면 7월, 8월에 무엇인가를 할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돼버리고 국감 넘겨버리고 11월, 12월 생각하면 저는 절대 안 그건 된다라는 아니죠.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7월 임시국회까지는 이게 그 개정안까지 돌파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은 국민적인 그 공분 이런 게 이제 통합당한테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서야 하거든요. 사실 네. 이걸 발목 잡는다는 거 국민들이 느끼게끔 그 과정이 한 뭐 3, 4주는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예,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8월 임시국회를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수처 법안, 왜냐하면 지금 9월, 10월 넘어가면 공수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법안들도 민생개혁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도 상임위원장 7개를 아마 통합당이 물밑에서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정기국회 앞두고는. 국정감사 때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빛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할 겁니다. 100% 요구한다 봐요. 네. 그러면 그 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안들은 7, 8월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법안은 8월 임시국회는 적어도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럼 그걸 개정안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필연적인 건가요? 필연적인 거죠. 개정안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뭐 준비해놓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관련되어서 5분의 4를 5분의 3 요건으로 낮추는 거 그렇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강욱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섭단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컨대 5.18 특위 구성할 때도 특위 구성을 안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판에 막 이상한 사람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도 빠꾸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교섭단체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어떤 비교섭단체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네. 생각해 볼 그리고 필요가 이번에 있다. 하는 김에 지난번 우리 김용민 의원하고 김필성 변호사가 검찰개혁 이슈를 다뤘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지금의 이제 공수처 그 수사요원이라고 하나요? 그 수사관들의 자격 조건이 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그냥 변호사 일들만 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기됐던 것들을 무한정 넓힐 수는 없겠지만 개정안이 심플해야겠지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요. 변호사 자격 10년 플러스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5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사 업무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 5년 경력을 추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왜 이게 들어가냐, 왜 이렇게 까다롭냐. 왜냐하면 사실 판사나 검사도 그냥 변호사 5년, 10년 경력 있으면 판검사 다 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경력 없어도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교육받고 검사로 투입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공수처 검사 까다롭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균형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그러한 어떤 권력에 가진 기관이고 그러한 어떤 기관인 걸 생각하면 신중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중함과 굉장한 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도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엘리트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게 경력과 자질의 비교를 바로 하는 것이 물론 경험치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관의 어떤 중요도에 비추어 보면 뭐 그것도 맞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개정 논의가 무한 이렇게 확대돼 버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에 맞춰서 좀 해보고 문제가 되는지를 좀 계좌번호 누가 물어보는데 한 번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계좌번호를 주라 그러는데 저희 부자진에서 계좌번호를 빨리 좀 주세요. 그러면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막 깔아줄게. 지금 저희 나중에 편집본에서 잔잔하게 음악과 함께 좀 계좌번호를 준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윤 총장과 추미애 뭐 대충 드러난 사안들은 알고 있는데 뭐 비화라든가 혼자만 알고 있는 얘기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혼자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때 추미애 장관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밥을 먹자. 밥을 먹자. 근데 말해도 그게 밥을 먹었다 일단. 밥을 못 먹었습니다. 되게 막 설렜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장관님께서 법무부가 가진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밥을 못 먹자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궁금한 거. 법사위원들하고 팀워크 좀 잘 맞습니까? 너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리더십은 누가 발휘하고 있나요? 백혜련 간사님이 지금 간사님이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비법조계 출신들이 몇 분 계시죠? 뭐 위원장도 윤호중 위원장도.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비법조계는? 비법조인 출신 중에는 신동욱 의원님. 치과 의사 출신이십니다. 신동욱 의원은 지난번에도 법사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 뭐 굉장히 잘합니다. 신동욱. 신동욱 의원님 처음 하셨어요. 처음 했어요? 청문회만 그러면 청문회만 청문회만 했구나. 그다음에 저기도 있지. 김진애 의원. 김진애 의원, 엘리민이다. 그렇게 있나요? 그리고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은 워낙 법조인 같아. 김종민 의원님은 지난해 원래 20대 때 법사위를 했었고요.
정말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세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와 정말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머지도 뭐 이야기하실 뭐 보따리. 그래서 또 지금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가진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하려고 해도 막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견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를 지휘하고 모든 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할 수 있다 보니까 예컨대 울산에 있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땡겨가지고 네. 서울중앙지검이 자기가 원하는 검사한테 맡겨서 이것을 무슨 하명 수사인 것처럼 막 해버리잖아요. 예. 이건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많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실제 기소 공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지방검사장 권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검과 지방검사장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검찰 내부로부터의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법원에서 재판 배당을 뭐 컴퓨터로 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근데 그러고 지금 보니까 검찰총장은 너무 웃기다. 그게 옛날에 이를테면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인가요?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 전통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성폭행범, B라는 성폭행범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생뚱맞게 여기는 뭐 5년 구형하는데 여기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검사장이 컨트롤 충분히 가능하고 좀 튀는 어떤 검사의 처분이나 기소권은 법원에 가서도 통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앞으로 그 워딩을 만들자고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뭐 예를 들면 제왕적 권력, 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 이거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민주화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 내부로부터의 견제와 아니 기업. 내부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방법이고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해체한다, 뭐 예. 완화해야 한다 네. 이런 키워드를 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아니 어떻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다 그런 건들이에요. 그 추미애 한명수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법무부에 진정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서 열심히 감찰을 한 달 동안 아이고, 큰일 났다. 노노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 노노스님께 개인적으로 계좌번호를 꼭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감찰을 하고 있는데 이 감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감찰 대상이 측근이다 보니까 이거를 빼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누구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어보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 배당하고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권력이 없다,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서울중앙지검이 알아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건 민간이건 그 어떤 조직 중에 그런 조직이 검찰밖에 없어요. 거기 수장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삼성도 그렇게 못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삼성 그렇게 못할까? 못할 거야. 삼성도 하죠. 일반 자, 회사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반 회사는 합니다. 안 내줘봐서. 앞으로 신문사는 그렇게 못해. 앞으로 저기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는 나오실 때 여기 이제 후원 계좌 이렇게 딱 써갖고 여기 딱 나오시고 보좌진들 좀 제대로 교육 좀 시키세요. 후원 계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좌하면 되겠어요, 이거? 제가 예. 그 의원 이거 대신에 예. 직업을 하나 더 구했습니다. 뭡니까? 상병 김남국으로 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세밀한 것들을 제가 의원실에서 챙기려고 그렇게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기 칠남 리더십이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아, 보좌진들 다 떠납니다. 이제 좀 눈 감아 주시고 알아서 앞으로 잘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보좌진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검찰발 이슈들은 늘 이제 계속 법사위니까 늘 지켜보시고 하나씩
꺼내주시면 좋은데 네. 아까 얘기했던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하나씩은 좀 가져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저거 좀 모르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예. 추미애 법사위 처음에 구성됐을 때 소병철 의원이나 뭐 원전 누구 송기현 의원인가 처음에 됐을 때 무지하게 깼잖아요. 검찰이 순치됐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예. 자극적인 모욕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막 그 TV 상으로는 장관이 막 반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욕적이다 그랬는데 예. 그거 끝나고서 바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죠? 바로 밥 먹으러 가지고 네. 추미애 장관님께서 진짜 빠지직 하셨어요. 진짜 제가, 화났나요? 예, 빠지직 하셨죠. 왜냐면 아니 그 눈빛을 봐요. 손하고. 아니 그 자리에서 모욕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짜고 친 건 아니. 예, 짜고 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법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현안 질의하기 전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님이 이제 법사위원장한테 그 예의상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잠깐 이제 차담에 2, 3분간 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님께서 아무거나 물어봐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은 오히려 그거는 나는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과의 그 그날이었어요. 초선 의원들 아, 연찬회 그건 때. 그때는 문제가 연찬회 별로- 끝나고 나서. 그렇죠. 예. 그때 뭐 저기 문정부 의원 거론도 하면서 예. 했을 때 발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어떤 질문이든 해도 된다. 여야 의원 질문에 한계 제한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미 법사위에 나오셨을 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작정하고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날은 예. 송기현 의원의 질문이 좀 워딩이 할 필요 없었어요. 할 필요 없어서 없었어요. 너무 자극을 했잖아요. 예. 술 취한다는 표현을 써서 열이 받으신 거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저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 연찬회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쌓였던 울분이 좀 막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님께서 첫 현안 질의 하실 때 다 그렇게 검찰을 생각한 윤석열 총장을 생각한 발언을 각오하고 나오셨는데 괜히 법사위원 중 일부분께서 너무 이렇게 센 발언이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님하고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는 추 장관이 예. 총선 과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2, 3, 4월 달에 예. 그렇게 하면 이 불필요한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을 가지고 국정을 잘했니 못했니 가지고 판단하는 총선 프레임이 형성이 됐는데 예.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는데 굳이 검찰 이슈를 도마에 크게 올려서 논쟁하면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압승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2, 3월 이럴 때 이 문제를 안 꺼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총선이 끝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여당 의원이 푹 찌르니까 열이 딱 받은 거지, 이 양반이. 예. 딱 그렇게 보였고요, 저는.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울산 고래고기 예. 사건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검사. 예. 그거 보셨죠? 예.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경찰도 울산 경찰들도 지금 울산 검사 쪽에 약점이 좀 몇 가지 잡혔잖아요. 서로 딜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서로 무마하면서 그냥 퉁치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지금 머리가 새하얘져 있습니다. 왜요?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계좌번호를 써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보좌진께서 계좌를 안 써주고 계세요. 계좌를 좀 빨리 좀 올려주시고 아니 자막으로 나중에 깔아준다니까. 마음이 애간장이 탑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실시간 시청하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후원을 하고 싶다는데 후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울산 고래고기 예.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퉁친 거 아니냐 이거죠. 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좀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가장 잘못되었던 그런 어떤 사건 중 하나라고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에 맞추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수사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공수처가 출범한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 이렇게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끝이 아니다. 공수처가 출발하면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지기로 하고요. 네. 다음 이슈로 좀 그리고 넘어가 또 볼까요? 하나 그 네.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건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정관예우가 의심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울산지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변호사. 그 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해 가지고
막대한 수익률을 네. 받고 네. 그다음에 고래고기가 엄청난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피의자들에게 오히려 큰 경제적 이익을 줘버린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다라고 보고 네. 요번에 또 비슷한 사건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의료 그 수술실에 CCTV 설치와 관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거든요. 20대 때 이게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폐기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했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역시나 의료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전담했던 그 검사가 그냥 또 봐줘버렸던 그러한 또 정황이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토론회를 저희가 27일 날 기획을 하고 있나요? 예, 27일 날 좀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서. 경기도에서 어떻든 6개 예. 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까지는 아니고요.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병원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반응은 좋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간 병원까지 확대할 생각이신 건가요? 민간 병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수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료사고 발생하는 것 말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보면 막 그 잠자고 있는데 막 뭐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거나 이런 것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이거는 방법을 잘 풀으시는 게 저는 1단계로는 경기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일단 예, 첫 번째다. 예, 예. 그러니까 각급 17개 시도에서 그 직접적으로 그 뭐라고 하죠? 그 국립병원이라 합니까? 국공립병원들이 네, 국공립병원, 있거든요. 예. 국공립병원들이 일제히 먼저 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민간까지 전면화하는 거 시범 사업도 좀 실시하고 왜냐하면 이게 의사협회하고 아마 전면전이 붙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예, 예. 정부에서는 의사협회하고 전면전 붙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특히 지금 한의요, 그 한의사협회에서도 뭐 차벽 관련해서 어떤 의사협회하고 마찰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입장이 좀 곤혹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예.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29일 날 10시 반에 그때 이 환자협회하고 해가지고 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놓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시연 TV도 그때 박시연 TV도 그때 함께 모셔가지고 같이 좀 촬영을 해주시고 이 여론을 확산하는 그러한 좀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의 계좌번호 안 올라오면 저희 슈퍼챗 많이 쏘아주십시오. 그래서 빼서 저희가 후원하는 걸로 방법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올리고 있었는데 안 뜨네요. 이게 그 뭐가 있는 것 아, 같습니다. 예. 일부러 저희 제작진에서 올라오는 거 바로 컷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보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떤 거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정말 이것도 맨날 제가 사과만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의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아니 이게 이렇게 계속 사가니까 본인이 당대표인 줄 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대표가 아니고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예, 당대표. 예. 전 당대표가 아니고 당대표입니다. 예, 이게 그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집값을 잡아달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셨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지금 폭등해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진심으로 좀 죄송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있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일각에서는 막 왜 공급 정책을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급과 관련된 정책도 함께 가져가려고 이렇게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금 또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싶지 않다.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맨날 외곽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도심지에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네. TF가 꾸려져가지고 2달 이내에 빨리 뭔가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택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 되게 제가 늘 얘기해서 총의가 모아져 있다고 보고 의지도 굳건하다고 보는데 김두관 의원이 오늘인가 어젠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난 거의 답이 다 그 글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가장 바람직한 또 중요한 주택 정책이 뭐냐? 그럼 8년이나 10년 정도 청약을 해서 저축을 한 다음에 그쯤이 되면 분양받아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서 분양받는 것. 이게 지금 제가 아직 스터디를 못 해봤는데 그전에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약 저축, 국민주택기금, 청약 저축을 계속 넣으면 60개월 정도, 그러니까 5년 이상 넣으면 거의 왕고참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오래 넣은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오래 넣은 순서로. 한 60개월 넣으면 골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60개월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 월 50만 원쯤 해서 1년에 500만 원 넣는다. 그럼 5년이면 2,500만 원 쌓이는 거 아닙니까? 10년 하면 5천만 원 정도 목돈이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이제 뭐죠? 처음에 분양받으면 뭐 내죠? 뭐 내잖아, 처음에. 예, 계약금. 계약금한테 그거 네, 내고 나머지는 중도금. 중도금부터 대출받아서 들어오고 이러면 내가 지금부터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일하면 이렇게 집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플랜이 생기잖아. 네. 지금 그런 거 없죠. 지금도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가점제고. 가점에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당장에 갑자기 제가 결혼을 내일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집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기한이 그렇게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 해버리면 또 역으로 불이익받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년에 결혼을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윤정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윤정수님 13만 4,600원 주셨습니다. 아니 내년에 결혼 얘기하는데 눈빛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 계획 말씀하시고 홀석 기자님이 계획 말씀하셔가지고 예. 일단 계획은 제가 내년에 세웠거든요.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급하면 뭐 전세 지원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처럼 지금 이 가점제라는 것도 청년층들이 제일 좌절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가점 높은 어른들이 계속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몫으로 올지 그게 스케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 그 민영주택에 있어서도 이 신혼부부 생애 첫 구입자들에 대한 배려를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2030하고 40대 50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4050들이 반발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너무 얘기가 깊게 가능하고. 들어가지 말고 예. 요건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윤호희 사무총장님 출. 예. 와 대박. 네. 저희 방송이 보통 그렇습니다. 예. 무슨 그런데- 리액션이? 아니 김남국 TV에도 출연도 안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부동산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20, 30대 추격 매수예요. 패닉바잉. 네. 패닉바잉이 한 양상으로 나온 것이 그 갭 투자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20, 30대들이 너무 급한 거야. 그것만 해결해주면 사실은 이번 건 끝나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 제가 말씀드린 젊은 학생들이나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5년 뒤나 10년 뒤나 이런 집을 가질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건 내 몫이지.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플랜이 짜여져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뭐 시간이 많이 돼서 길게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다음 주 좀 저희가 수요일 날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당에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좀 준비한다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청년들도 뭐 우리 고일석 기자님 말씀하신 게 좀 미래에 대해서 좀 그 예상 가능한 그렇죠. 미래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래야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과 특히 이제 황희도 의원 같은 경우는 페북에 글도 봤는데 그 서울시에서 이제 관련된 뭐 역할도 좀 하셨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런 다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실제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번에 청년청까지도 만들어져서 이런 걸 봤을 때 그 진정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는 딱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 이런 걸 아마 이제 서서히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어떤 이야기? 예. 그 역대 그 임대주택 예. 그 서울시에 쭉 한 거 중에 절반을 박원순 시장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적된 누적된 게. 그래서 이명박 뭐 시장이나 뭐 쭉 있었잖아요. 오세훈이나 네. 이 사람도 훨씬 많이. 저는 이게 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게 전 맞다라고 보여요. 정치권에서 막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진실 규명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인지를 진실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인다라고 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아니 문제를 이거는 서울시가 예. 맞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그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지켜보는 게 맞지 자꾸만 그걸 가지고 여야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뭐 어쩐다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2차 피해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님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이상 이 실체 파악이나 진실을 확인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진상규명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논의의 방향은 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도 실제로 이제 진상규명 해보면 굉장히 예를 들면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소인 측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은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걸 좀 지켜보자 정치권은 이 말씀도 맞는 얘기 아니, 같습니다. 정치권은 지켜보자가 아니라 빠져라. 예. 뭐 빠지라고 빠집니까?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게 지켜보자지. 예, 말하지 마라. 예. 예. 그리고 지금 누가 뭐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아, 예. 그 일부에서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공작 정치 그런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 예. 주변에 보좌관하고 그 입건이 됐죠. 이거 입건이 돼 있잖아요. 수사가 들어가서 네, 수사 보좌관 중입니다. 입건이 됐고 한방이라고 하는 그 유상봉 씨가 언론에 여러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KBS에 보도가 됐고 또 중앙일보에서도 계속 특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당이 좀 적극적으로 진상도 좀 파악해보려고 노력해달라. 수사기관만 맡겨두지 말고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뭐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공작정치의 냄새가 난다. 네. 뭐 그런 주장이니까요. 진짜 좋은 의견이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어 보이고 오늘 뭐 나와서 다 얘기는 못 하셨지만 앞으로 일베 이런 얘기는 계속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검찰 이슈도 마찬가지고 또 뭐 새로운 이슈들을 또 잘 찾으셔 나중에 그 뭐죠 독립유공자들 후손 관련해서 뭔가 재단이나 뭐 커뮤니티라든가 뭐가 모여지면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첫 회 했고 네, 지금 이제 두 두 번째 번째. 코너인데 조금씩 이제 더 재미도 있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한 두세 번 더 한다면은 제 생각은 뭐냐 한 두 번 더 한다면은 일반 청년들을 한 네다섯 명 모아놓고 좌담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담의 전문. 제가 좌담회 전문입니다. 사실은 모더레이터를 워낙 많이 해갖고 좌담회 리종숙님께서 5만 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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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해야 하는데 제가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황희도 의원도 많이 만나시고 김남국 의원님도 만나시겠지만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만날 수도 있거든요. 만나다 예, 보면. 예. 근데 진짜 일반 청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한두 번 더 우리가 이런 예, 얘기 한 다음에 예. 특집 코너로 올해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니까 적절한 시점에 그런 청년들의 직접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꼭 저희 마련하겠다. 근데 저희 이렇게 진행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요. 뭐가? 그러니까
자기 들고 온 일베 주제. 이야기할 때는 여기한테만 물어보고 검찰이한테만 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황희두 씨가 희두가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심심해가지고 아, 저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씩 적절히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아까 예. 그 말씀 주신 거 할 때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이 지지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들이 왔을 때 막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막 비난 댓글 달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네. 그래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네. 가령 TV 토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박시영 대표가 늘 해왔던 일이 뭐겠어요. 박시영 대표는 여론조사하고 그 뭐라 그러죠? 뭐 FM 네, FCI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할 때 정성조사. 들으려고 하지 박시영 대표의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거는 철저히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쟤네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듣는 자세가 돼서 아무리 엉터당터 아는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야지. 걷다도 괜히 나쁜 놈 이렇게 나오면 네. 그럼 위축되죠 또.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게 알려지고. 네. 네, 김남국 후원회가 아까 계좌 떴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방금 지나가서 다 못 줘. 그냥 불러드리지 못하겠고 네. 금방 지나갔으니까 아마 윗 댓글도 보시면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음 방송 주제로 네. 그 후원회? 아니 후원회가 아니고요. 그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필요성과 예, 예. 그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 그게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관예우가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 처분했던 사건, 봐줬던 사건 그런 사건들이 막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들을 몇 건 가져와서 함께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청년 정치 코너, 청년 정책 코너인데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땠어요 오늘? 예, 좋았습니다. 아주 오늘 또 준비도 해보죠. 저번에 이제 예. 오프닝 비슷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리를 잡는 것 같아. 예. 코너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박시영 TV가 10만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저희 황희두 위원이 하는 유튜브에 비하면 아직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멉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다 무럭무럭 성장해서 보수 유튜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국면을 좀 우리가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